자, 계속 이어서 직무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직무만족이 어떤 그 태도의 그 핵심적인 그 개념이고요. 그동안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태도 챕터에서 직무만족을 좀 더 특화해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만족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무의 특성들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그 직무에 느끼는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물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직무 불만족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직무 만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조직에 대한 만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단순 종합평가법은 이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이제 한 문항으로서 그냥 그 대표해서 평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서베이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한 문장으로 모든 측면을 다 한꺼번에 그냥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직무의 세부적 요소를 합산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직무 만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 개별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합산하거나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 일 자체가 만족스러운지가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급여, 또는 이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이제 회사 정책, 일반 정책, 뭐 근로 조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따로따로 측정해서 이제 평균 내지 이제 뭐 합산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세 번째 방식을 또한 그 채택을 하고 있는데,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intrinsic satisfaction하고 extrinsic satisfaction으로 구분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 만족은 그 직무 자체로부터 느끼는 만족. 그래서 뭐 자아 실현감, 그렇죠? 일 자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돼 있죠. 성취감, 뭐 일의 의미성, 일의 어떤 흥미,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일 자체와 관련되어 있고 내재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러한 만족의 종류이죠. 그에 비해서 외재적 만족은 직무 외적 요소로부터 생기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일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일로부터 파생되는 좀 간접적인,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급여, 물론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를 받고 있지만 급여 자체에서 나오는 만족이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은 아니죠. 그렇죠? 또는 이제 근로조건, 뭐 동료나 상사의 관계, 또는 회사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과는 관련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파생적인 자신의 직업, 직무와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외재적 만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 세 번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뭉뚱그려서 평가하거나 측정하거나, 또는 그 각각을 다그 구별 없이 다 동일한 비중으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 변수들도 서로 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앞으로도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와 관련해서 그 직무 만족뿐만 아니라 이제 동기부여, 특히 동기부여에서도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재적 동기부여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과 관련해서도 내재적 보상이냐 아니면 외재적 보상이냐,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 3-3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직무 만족의 요소별로 해서 실제로 이건 그 미국 교재이고 이제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 요소별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일 자체에 대해서는 한 77% 정도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요. 급여는 한 68, 승진은 21, 2, 상하 관계는 한 66% 정도, 동료 관계는 한 69%, 직무 전반에 대해서는 70한 8% 정도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승진을 제외하고는 뭐 50% 이상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당히 높은 그런 만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그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그 관대화 경향, 좀 더 이제 너그럽게 답변하는 그런 경향일 수도 있고, 이제 셀프 에스팀, 자존감 때문에 높게 답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불만족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깎는 듯한 자신의 어떤 가치까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승진이 상당히 낮죠. 5명 중에 1명 정도만 승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했고,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가능한 뭐 추리는 뭘까요? 점차적으로 이제 그 팀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팀제가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팀제에서는 그만큼 승진 사다리가 줄어드는 거죠. 팀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단계밖에 없고, 뭐 그 다음에 임원, 팀장 다음에 임원이라든가.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으로 보면 이제 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 한 뭐 5년 내지 7년, 8년에 한 번씩 승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팀제로 감으로써 이제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별로 비교를 해놓은 그 그래프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에 가장 낮은 직무 만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1위이고, 자, 대체로 뭐 유럽 쪽, 유럽과 미국,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이 좀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좀 프랑스나 체코, 뭐 호주, 한국, 뭐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좀 낮은 편이고, 특히나 프랑스와 한국이 낮은 결과로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노동 시간이 길죠.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이고, 자,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은 2위고요. 노동 시간에 있어서 가장 긴 국가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가장 노동 시간이 긴데 직무 만족 수준 가장 높은 걸로 나왔죠. 그래서 노동 시간, 장시간 노동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만족의 이제 원인들, 직무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물론 4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직무 특성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직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다양성, 자율성, 의미성.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것보다는, 자기 일이 단순 반복적인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고 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좀 흥미가 있겠죠. 직무에서 좀 만족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율성.
뭐 상사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미성이 있어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흙을 출근해서 흙을 팠다가 퇴근하기 전에 흙을 메꾸고 퇴근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일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더 직무 만족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 직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로 이것은 이제 일 자체와 관련되어 있고 내재적 만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상사와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후원, 소셜 서포트인데요. 그 상사나 동료들이 이제 그 일이라든가 일과 관련해서 또는 일만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 서포트를 해주게 되면 직무 만족이 높아지겠죠. 특히나 인간관계, 그래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되겠죠.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직무 만족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특히나 이제 외재적 만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 후원이 있게 되면 직무 만족이 높아질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이제 임금인데, 임금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낮은 임금 수준까지는 그 임금이 높아질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지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은 비례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제 안락한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임금이 높아진다고 해서 직무 만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급여,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상대적 수준이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정성, 공평성 이론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단순히 그 임금의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교할 만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임금이 높다라고 하면은 만족스러울 수 있고, 임금 절대적인 수준은 낮다 하더라도 반대로 내가 상당히 많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비교할 만한 사람들, 비슷한 학력이나 비슷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비슷한 나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할 만한 사람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라고 하면은 만족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임금의 만족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상대적 수준, 즉 공정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서는 이제 성격인데, 이런 이제 성격도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성격 중에 하나로서 요즘에 많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핵심적 자아평가, 코어 셀프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말은 긴데 실제로 자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직무 만족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직무, 동일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직무 만족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 자아 평가는 이제 그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elf efficacy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자신감 그런 믿음이죠. 셀프 에스팀은 이제 그 자존감, 자신의 어떤 그 존재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자존감이고요. 그 다음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인데 뭐 통제의 위치.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인터널과 익스터널들이 있습니다. 즉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뭐 열심히 하면 예를 들면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자신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자신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익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가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봤자 별로 자신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고 주변 여건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익스터널 자신의 어떤 성공 여부, 조직의 성공 여부는 자신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여건, 뭐 주변 경제적 환경일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사람들 또는 뭐 상사의 어떤 노력,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핵심적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인터널들이 되겠죠.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익스터널들보다 더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모셔널 스테빌리티입니다. 이건 감정적 안정성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 더 직무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네 가지를 통해서 핵심적 자아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가 그 핵심적 자아평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일수록 직무에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그 성격 또 다른 성격으로서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성향. 이런 사람들 있죠.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측면을 더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더 우선시하는 더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직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직무에 대해서도 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직무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그 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직무 만족 수준이 높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시간이군요. 살펴볼 듯이 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을 이러한 성격이 아닌 사람을 뽑아서 선발해서 그 성격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미 이러한 이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직무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발 시험에서.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무 만족의 어떤 결과, 지금까지 원인이었고요. 결과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또 일종의 직무 만족의 결과인데 페어렐이 1983년에 제시한 모형인데 직무에 불만족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만족의 반대로 불만족했을 때 대체로 어떠한 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사부면에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가로축은 이제 파괴적이냐 건설적이냐 그런 직무에 대해서
그 불만족스러웠을 때 그 건설적인 반응을 하는지 파괴적인 반응을 하는지 이 방식은 조직에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래서 건설적이라고 했을 때는 조직에 바람직한 반응이고, 파괴적인 반응은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로 축으로는 이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그러면 각 그 인플로이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반응하냐, 그런 이제 그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1사분면부터 살펴보면 이제 주장 보이스는 상황 개선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건설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불만족한 상황들을 목소리를 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예를 들면 이제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안들을 하는 거죠. 그런 방안들을. 또는 이제 상사와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거, 슈퍼바이저와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노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조직에 좀 더 바람직하고 건설적이면서 개인들이 이제 그런 해당 인플로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대응을 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충성, 로열티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뭐 적극적,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면서 그 조직에는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대응 방식이죠. 외부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조직을 옹호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기를, 그래서 조직과 관리자들 믿는 거죠. 믿으면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관, 니글렉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는, 그래서 수동적, 뭐 특별히 그 행동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면서 그 조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지각하거나 뭐 결근하거나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그 결근하는 거죠. 또는 이제 근무 태만, 직무 태만, 잡 니글렉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냥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뭐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태만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은 조직을 떠나는 거죠. 그 조직에 뭐 바람직하지도 않으면서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이직하는 이러한, 그래서 인플로이들이 이제 자신의 직무나 조직에 불만족스러웠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직무 만족의 어떤 결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결과 변수들과 결과 개념들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무 성과와 관련해서는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보통 생산성이 높다,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긍정적인 생산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성 또는 개인 성과들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 시민 행동과 관련해서는 직무 만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 시민 행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직무에 만족한다고 했을 때 앞서서 그 조직 후원 인식, 조직 그 지원 인식과 유사한 그러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조직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보다 많은 것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 회사를 위해서 더 좋은 행동으로 옮길, 예를 들면 조직 시민 행동을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유사한 맥락에서 이제 고객 만족 수준이 증가하겠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뭐 스스로 이제 즐거워서도 그렇겠고, 자신들이 이제 고객들을 대할 때 좀 더 뭐 정성스럽게 아니면 좀 더 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증가하고 고객들의 그 기업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매출 뭐 증가로 이어진다던가, 특히나 이제 고객을 대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이제 직무 만족 수준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근 이직, 직무에 만족할수록 결근과 이직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 만족과 이직은 이제 그 부의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증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약했다고 합니다. 약한 부정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상한 것보다 좀 약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흔히 염두에 두는 것이 이제 조절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좀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약할 수 있고, 이걸 합치면 통틀어서 봤을 때는 좀 약한 관계를 갖는 뭐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약한 관계에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조절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불만, 좀 더 쉽게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직무에 불만족스러울수록 결근과 이직이 증가할 수 있죠. 그때 이제 플러스 관계, 불만족과는 이제 플러스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 실업률이 어떠한지, 실업률은 즉 자신이 다른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으면 이런 결근과 이직을 적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불만족스러우면 결근도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이직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 시장의 어떤 노동 시장의 실업률에 따라서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 행동과의 관계고요. 데비언트 비헤이비어, 위드롤 비헤이비어, 또는 이제 카운터 프로덕티브 비헤이비어, 반생산적인 행동, 이런 개념들과 유사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장에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이제 퇴사하거나, 또 이제 회사 재산을 낭비하거나, 또는 훔치거나 직무 태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직무에 불만족 가질수록 페어렐 모형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이제 데비언트 비헤이비어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관리자들이 놓치기 쉬운 실수가, 관리자들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직무 만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자신들의 어떤 진급이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신들은 이제 상사에게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종업원들의 만족 수준이 실제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만족 수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대체는 어떨까요? 관리자들이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겠죠. 실제 인플로이들이 느끼는 그런 만족 수준보다는 높게,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자들이 이러한 이제 실수를 하기 쉽고, 좀 더 객관적인, 아니면 실제의 만족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특히나 이제 대기업이나 좀 더 인적 자원 관리를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태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플로이들이 느끼는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거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태도 조사, 직무 만족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한다면 이제 관리자들을 위한 시사점, 특히 직무 만족과 관련해서 그 종업원들의 어떤 성과나 이직, 결근, 이탈 행동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직무 만족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러한 그 성과라든가 이직, 결근, 뭐 일탈 행동 이러한 것들을 각각에 대응하기보다는 그 원인 변수인 직무 만족에 타겟을 두고 집중해서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이제 직무 만족의 원인 변수들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직무 만족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을 그 동원하는 것이, 그래서 직무 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러한 그 다양한 결과 변수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직무를 만드는 것, 직무 특성이었죠. 또한 이제 임금 측면에서는 그 단순하게 그 절대적인 수준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임금 수준은 그 지불 능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정한 그 재원을 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임금을 책정하게 되면은 그 인플로이들의 그 직무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수준만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직무 설계를 통해서 좀 더 흥미로운 직무를 만드는 것, 또는 이제 좀 더 만족하는 성향의 또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객관적이고 정기적으로 직무 태도를 측정하는 것, 직무 만족, 특히 직무 만족이나 일반적인 태도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그 직무 만족 수준을 높이는데,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